예, 20분 넘어가서 수업 한번 잘랐어요. 행렬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행렬값 특성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행렬값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행렬에 행렬값이 델타라고 주어져 있다면은 그 행렬에서 임의의 행들을 서로 바꿔주잖아요. 순서를 두 개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 개를 하나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바꾸더라, 세 개를 바꾼다고 하면은 두 개끼리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두 개끼리 바꾸고 그 순서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부호가 바뀌거든요. 행렬값에. 그렇기 때문에 행렬값에 서로 이게 행렬에 행들을 서로 바꿔준다면은 행렬값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게 주요 법칙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행렬에 한 열이나 여기 한 행이죠. 한 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를 곱해주면 전체 행렬이 아니라 전체 행렬을 곱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알파 곱하기 한 행만 해주면은 나머진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됐을 때 행렬 값을 구하면은 알파가 곱해진 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열이 서로 선형 독립이 아니면 선형 종속일 때죠. 두 개 이상의 열이 선형 종속이면은 행렬 값은 0이 된다 라는 거 있고요. 여기까지 됐는데 그러면은 행 대신에 열을 집어넣어도 위의 내용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서로 행끼리 바꿔줘도 마이너스, 열끼리 바꿔줘도 마이너스 델타가 행렬값이고 그 다음에 열 하나에다가 열 하나에만요 알파를 곱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행렬값의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행렬값의 더 중요한 특성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나오는 것들인데 A의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A가 아니지 B라고 했을 때 이 선형 변환이랑 얘를 만족하는 B가 있다고 했을 때 B는 A의 트랜스포즈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됐을 때 서로의 행렬값은 같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서로 두 선형 변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변환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렬이에요. 두 행렬을 곱해서 거기에 이걸 구하면은 행렬값을 구하면은 따로 구한 값의 곱이랑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원래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두 열을 바꿔주는 매트릭스 그 선형 변화는 두 열을 바꿔주는 선형 변화는 우리가 앞에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했을 때 가우시안 전개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보면 아시잖아요. 얘가 연립 방정식의 두 번째 식을 원래 세 번째 식으로 바꾸고 연립 방정식의 세 번째 식을 원래 두 번째 식으로 바꿔라 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two rows are changed라는 그 두 개의 행이 서로 순서를 바꿨다라는 거에 대응되는 행렬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의 행렬식을 구했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은 A, B, C 했으니까 C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데터미넌트 CA라고 되겠죠. 이거 전체의 행렬값을 구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온 식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은 디터미넌트 C가 얼마인지만 얘의 행렬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얘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준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두 개의 성질에 대해서 바로 외우실 게 아니라 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A라는 행렬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가우시안 소거법을 할 때 썼던 행렬에서 각 열간의 뭐 연산 그거를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은 나타내는 거를 해봤으니까요.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디터미넌트를 그냥 각각 구해서 곱해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똑같은 이유에서 리얼 넘버 알파를 어떤 행에다 곱해준 상황이면은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떻게 써요? 앞에 가우스 소거법 했을 때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죠. 얘가 무슨 의미냐면은 두 번째 식에다가 아까 앞에 연립방정식일 때요. 두 번째 식에다가 원래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식 곱하기 알파를 해준 걸로 교체를 해줘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얘를 또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그럼 디터미넌트 D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알파가 나와요. 앞에 주어진 식처럼 라플라스 전개를 알파예요. 그러니까 D 곱하기 A 행렬을 한 거에 디터미넌트는 알파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잘 머리로 가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의 행렬 값의 특성이 그냥 얘를 외울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만 확실히 알면 되겠어요? 이 행이나 열간의 연산을 A라는 행렬식으로 선형 변환식으로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은이죠.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요 성질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수식으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크레머 룰인데 크레머 룰에서는 한번 쭉 보세요. 솔루션 오브 AXB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냐면은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겠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X 자체를 구하는 거겠죠. X를 구하려면 우리가 역행렬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연립 방정식 아니면 행렬식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선형 변환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선형 변환에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x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데터미넌트 a 이미 앞에서 계산하는 법 배웠죠. 그 다음에 식 kj 앞에서 계산하는 거 배웠죠. 그 k랑 j번째 행이랑 열을 뺀 나머지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k 더하기 j만큼 제곱을 해주는 항이죠. 그 다음에 맞나? 요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여기 걔까지 쓰고 베타는 뭐예요? 베타는 원래 우리가 여기 식에 나와 있는 애에 뭐 저기서 하자면은 j번째 k번째네 네, k번째 값이죠. 걔를 그대로 넣어서 풀면은 솔루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은 우리가 그러면 크레머 룰에서는 다루는 게 역행렬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x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가우스 소거법을 얘기를 했을 때는 얘를 ax는 b의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x가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a랑 b가 주어졌을 때 a의 역행렬을 먼저 구해서 개 곱하기 b를 해줬는데 크레머 룰에서는 그거 건너뛰고 그냥 결과적으로 값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머 룰로 한번 계산을 다 하면은 이제 역행렬은 또 따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솔루션 앞뒤 구했으니까 솔루션도 구했고 A랑 알고 B도 아니까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말은 쉽지만 계산량은 많아요. 그래서 A 역행렬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L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C, KJ를 디터미넌트로 나눈 값들이 됩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얘가 디터미넌트 A잖아요. 그럼 얘는 모든 엘레먼트들의, 행렬의 모든 엘레먼트들의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빼내고, 결국에는 C들로, 여인수라고 하는 걔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만 만들면은 걔가 우리가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뒷장에 설명이 있나? 네, 다행히 제가 설명을 써놨네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B라는 게 그냥 베타 1, 2, 3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트랜스포즈라고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얘를 그 앞에서 얘기했던 트랜스포즈 성질을 만족하는 전치 성질을 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래로 써야 되잖아요.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벡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책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는 T라고 해서 뒤집은 거다. 칼럼 모양으로 봐라, 열 모양으로 봐라 라고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너무 상세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얘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사이 1, 그 사이 2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겠죠. 얘를 풀어서 쓴다면. 그 다음에 A 역행렬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L로 쓰기로 했잖아요. L11, L12, 아래로는 L21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기 크사이 1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L11 곱하기 베타 1 더하기 L12 곱하기 베타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역행렬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 썼어요? 역행렬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인수를 디터미넌트로 나눈 거니까. 잠깐만, 제가 뭘 잘못 썼나? K가 이래서 잘 쓰고 있었네. 여기가 KJ가 아니라 JK라고 쓰는 게 맞겠죠? 순서 보니까. 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 이렇게 나오죠. 얘를 풀었더니 아까 우리가 L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됐다, 여인수랑 데터미넌트로 정의가 됐고 걔를 푸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크레머 룰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요 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으면은 자체가 크레머 룰의 식이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원래는 크레머 룰만 짠 하고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렸는데, 원래는 역행렬을 구하는 식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역행렬을 구하는 식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걔를 가지고 진짜로 AX는 B라는 연립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이게 진짜 역행렬이란 말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역행렬의 요소 아까 L, JK 했잖아요. 그거를 진짜로 넣어보니까 거기서 나온 X가 크레머 룰을 그대로 만족을 하더라 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신다면은 실제로 그럼 얘가 진짜 역행렬이란 말이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A11, A12, A1n까지 있고, 이런 매트릭스에다가 똑같이 L11, L12,
둘이 곱했을 때 얘가 단위행렬이 나오는지만 우리가 알아보면 진짜 역행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A11 곱하기 AL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걸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답이 짠하고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 안 해요. 되게 이게 실제로 해보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한 3바이 3 행렬 정도는 한번 손으로 저거 계산해 볼 만은 하겠죠. 진짜로 저게 역행렬이 맞나를 보실 때. 그럼 이제 추가로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행렬값과 역행렬 성질을 얘기를 하면 아까 단순히 행렬값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얘 곱하기 얘나 얘 곱하기 얘나 같잖아요. 그냥 단순히 숫자 곱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하나 서로 행렬 값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행렬 기본 성질 중에서 얘랑 얘는 달라요. 이건 다른데 행렬 값은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보시면은 AX가 0이 해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자명해 말고 나머지 해를 가지려면은 한번 볼까요? 이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센스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죠. 예.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 있다면은 A가 역행렬이 있다면 이꼴로 나오고 얘 곱하기 얘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영행렬에 뭘 곱해야 0이잖아요. 0벡터에. 그러니까 얘는 0, X가 0이라는 해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X가 0이라는 해 말고 다른 해를 가지려면은 자명한 해 말고 다른 해를 가지려면은 A의 역행렬이 있으면 안 돼요. A의 역행렬이 없으려면은 앞에서 크레머 룰 했을 때 크레머 룰을 통해 역행렬을 구할 때 역행렬이 없으려면 뭐가 돼야겠어요? CKJ가 없으면 될 텐데 그거 말고도 디터미넌트가 없어요. 0이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렬에 역행렬이 없기 위해서는 역행렬이 없기 위해서라는 게 이게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한 거고 그렇게 되려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행렬 곱에 대한 상등원인 단위 행렬 벡터 선형 변환에 대한 상등원인 단위 행렬이라고 했을 때 역행렬의 역행렬의 행렬값은 원래 행렬값의 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단위 행렬의 행렬값은 계산을 해보시면 무조건 1이에요. 얘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럼 단위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A의 역행렬을 해주면은 걔가 단위 행렬이잖아요. 근데 요거 어떻게 돼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인버스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어야 1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게 여기 나온 얘기예요. 밑에 두 개는 그냥 행렬의 성질이기 때문에 뭐 따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똑같이 행렬 값을 구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한 것 같이 역행렬은 행렬 값이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곱하면은 행렬 값도 각각에 곱해준 게 되고 뭐 그 정도 성질이죠. 그 다음에 잘 다루진 않았지만 전체 행렬의 행렬 값은 원래 행렬과 같다라는 거 이용을 하셔서 뭐 어떤 행렬의 행렬 값만 계산을 한다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행렬이 없는 행렬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싱귤러 텐서라고 부르거든요.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가 행렬값이 0이 되는 행렬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책에서 잠깐 얘기하고 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거 뒤에 이제 아이겐 밸류에서 더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아마 이 챕터로 끝났을 거예요. 뒤에 10장에서 이제 제대로 다룰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벡터를
기저 세트, 베이시스라고 해서 그 선형 공간을 구성하는, 선형 공간으로 스팬해 나가는 기저 세트인 2를 가지고 표현을 한 벡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벡터를 D라는 다른 기저로 갖다 표현을 해준다면은 걔는 그 기저들의 선형 변환, 그 기저의 선형 변환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얘를 2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이런 꼴로 나오죠. 2원 자체가 벡터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서로 더한다고 해서 얘랑 얘랑 뭐 연관 있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서로 독립인 벡터 기저니까 서로 영향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R은 그냥 선형 변환이고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X1이 그대로 대응되진 않죠. X 대신에 뭐 다른 크 사이라고 씁시다. 어휴. 너무 붙여줬으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선형 변화를 했을 때 다른 하나의 벡터가 나온다 했는데 이제 여기 뒤에 아이겐밸류에서도 다룰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세 개의 벡터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선형 변환을 해주면은 세 개의 벡터가 따로따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선형 벡터 상에서 이라는 기저로 나와 있는 선형 벡터 공간에 이라는 기저로 되어 있는 선형 변환 A는 D라는 기저의 선형 변환인 AD로 변화를 시켜주려면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여기 식에서 그대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얘는 단순히 기저끼리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기저끼리 변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D를 2로 변해주는 선형 변환인데 D에서 2로 변해주고 거기에다가 A2를 한번 해주면은 한번 해줬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준다면은 이게 역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붙여야겠다. 이 식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D라는 기저로 나와 있는 공간에 있는 벡터 X를 2에 대해서 바꿔주고요. 2에 대한 선형 변환을 해주고 2 공간상에서 선형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D 기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D 상에서 선형 변환을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여기 이제 마지막 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변환을 하는데 서로 기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기저를 바꾸면서 선형 변환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뒤에서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 특히 고유 벡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어쨌든 배운 것이 선형 변환을 가지고 행렬식으로 나타냈는데 행렬식으로 나타냈을 때 걔를 역변환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행렬 선형 변환 아니면 행렬 곱 자체를 하나의 대표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행렬 값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더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두 개 얘기했죠. 가우스 소거법이랑 그 다음에 크레머 룰을 가지고 역행렬을 실제로 구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손으로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3x3 정도까지만 손으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 기저변화는 이 책에서 조금 다루긴 했는데 뒤에 고유값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